이번엔 덕으로 단독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2위 연기금 운용기관인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 PGGM이 한국 방산에너지 기업기관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20일 PGGM에 따르면 올해 투자 대상 기업 제외 명단에 오른 한국 기업과 기관은 총 17개사인데요. GS칼텍스와 주식회사 GS, S-오일, HD현대가 정유산업을 영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폐수 등을 배출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 남부, 남동, 동서, 중부 서부발전과 경동인베스트, 한국석유공사 등도 석탄 및 오일샌드 사업 등의 동일한 이유로 투자금지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도 KTNG, LIG넥스원, 풍산, S&T 다이내믹스도 담배와 무기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명단에 등재됐는데요. 네덜란드 건강복지연금의 기금을 관리하는 PGGM은 사회, 환경,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리스크를 투자 결정의 주요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업 비상일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능동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들을 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동적으로 보면은 ESG 지표 관리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ESG 경영 수요를 대응하거나 아니면 ESG 등급 관리하는 이런 매니지먼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최근 2020년대 초에 유행하다가 2023년을 통해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시 의무 때문에 그렇고요. 2025년부터 거래소에서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별로 의무화하겠다라는 비전을 밝혔고, 관련한 기준들이 ISSB에서 공표가 됐고, 우리나라는 KSSB라는 기준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ESG 경영 수요라는 것이 투자자하고 소비자를 좀 말이 이상한데 커스터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커스터머에 대한 수요들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이 ESG 경영이 부실하다 그러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못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버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대기업들은 리드들을 굉장히 IR팀부터 ESG 전담 부서에서 관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영업하는 B2B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들이라든지 투자 수요에 대해서 아직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수준이 조금 모자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ESG 경영이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투자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ESG 경영을 안 하면. 두 번째는 ESG 관련 규제가 기업의 생산품을 바꿀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연기금들은 돈을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강제로 거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 책임 투자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하고, 탄소 배출이라든지 사회 해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배제 기준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크리닝 기법이 활용이 돼서 기업의 투자가 직접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ESG 등급 관리 같은 것들이 잘 안 되면은, 요새 최근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ESG 통합이라는 투자 기법을 쓰는데,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ESG 기준을 일부 반영해서 투자를 하는, 비중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한 축입니다. 결국은 자본 조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향후에는 이제 ESG 등급이 채권 발행이라든지 은행 대출에 쓰일 수 있다고 많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ESG 경영이 자본 조달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한 채널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EU의 환경 규제에 같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생산 공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탄소 관련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결국 규제 차원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투자하고 규제 모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처법은 ESG 경영 전담 부서를 세우는 게 아마 가장 빠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20년대 초만 해도 IR 부서에서 이거 ESG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평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최근에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는 환경이라든지 사회 분야라든지 가버넌스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있었는데, 다양한 어떤 컴플라이언스 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ESG 통합을 되면서 훨씬 더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의무가 더 강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키지 않으면 해외 판매할 때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ESG 평가기관이라든지 투자자들이 ESG 관련 정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잘 지키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강하고 있는 상태라, 또 전담하는 부서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매니지먼트하고, 실제로 기업의 투자 활동이 예를 들어서 ESG와 연관
기반이 있는지, 그리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까지 모니터링하는 이런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